예, 2부 최강용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남국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상위권에 있었던 게 오피넷이었습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네. 오피스텔 중개하는 네. 그런 사이트가 부동산이 하두니까. 네, 부동산이 하두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유류세 인하 때문에 실시간 검색이 등장했다고요? 오피넷이 어떤 사이트입니까? 네, 그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그 전국의 주유소 중에 어디가 가장 싼지를 찾아볼 수 있는 곳인데요. 이 지난 10월 말에 정부가 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를 했습니다. 그게 시행된 게 바로 오늘부터였는데요. 전국의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이 오늘 가격이 전날보다 리터당 평균 6.1원 하락한 1,684.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난달 14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거든요. 예. 서울에서는 뭐 1,500원대 주유소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경유도 전국 평균적으로 7.0원 하락했고요. 또 서울에서는 또 20원이나 하락한 곳도 나타났습니다. LPG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6.5원 내린 917.9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를 6개월 동안 15% 인하한다. 네, 유류세를 15% 인하하니까 기름값은 자동으로 떨어진다. 뭐 이런 거겠죠. 그렇죠. 우리 기름값에서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한 54% 정도 되는데요. 그 기름값을 구성하는 게 이래 세금이 거의 절반이고요. 예. 나머지는 뭐 정유소 또 주유소들이 각각 매기는 그런 마진에 따라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세금이 15% 인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기름값에서 15%가 세금이 빠지니까 기름값도 정확하게 15%가 빠지는 겁니까? 그거는 네, 아니죠. 근데 또 그렇게 정확하게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오늘부터 기름값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했을 텐데 실제 이제 주유소 돌아다니다 보면 뭐야 별로 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대로인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 이유가 주유소들이 여러 이제 미리 이제 이렇게 비축분이나 저장 탱크에다가 미리 사놓고 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소매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이 유류세 인하분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이제 정유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바로 이제 오늘부터 떨어지는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전체 주유소 중에 한 10% 정도만 직영 주유소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비중이 좀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고가 있는 주유소는 그 전에 비싼 가격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판다 이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유가가 오를 때는 이 휘발유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번개같이 오르는데 그때는 재고 얘기 안 하더만요. 네, 그런데 그때랑 판매 조건이나 이런 환경은 비슷할 텐데 왜 세금이 인하될 때는 늦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또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를 하면서 인하분이 유류세 10% 인하분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 뭐 123원, 뭐 87원 이런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국제 유가가 또 오르게 되면 사실상 인하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유류세가 그대로 적용된다라면 이 단서 조항을 붙였던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피넷이 북적거렸거든요. 오늘 뭐 접속도 불가할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싸게 파는 데가 어딜까 이걸 알아봤던 거죠, 사람들이. 네, 그렇죠. 예. 그만큼 서민들 삶이 팍팍한 것 같습니다. 10원이라도 좀 싼 데로 찾아보는 건데 유류세 인하가 제가 알기로는 IMF 때 한번 있었고 그렇죠. 또 미국발 금융위기 때 딱 2008년. 위기 때 있었습니다. 네. 10년마다 한 번씩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네요. 네, 10년 그렇죠? 위기설이 또 맞아 떨어지나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에 6개월 유류세 인하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지금 뭐 경기 부진과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상태이고 또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당장 그런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단기 부양책 성격이 좀 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심리적 반전을 꾀하기 위해서 또 이 세금을 좀 인하해갖고 소비 진작을 꾀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생각이 지금 담겨 있는 대책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세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좀 줄여도 정부 정책을 운영하는데 문제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지금 하나 문제가 좀 있어요. 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누구를 위한 유류세 인하입니까? 청원이 올라왔거든요. 결국 이거는 뭐냐면 화물차 차주들 있지 않습니까? 네. 화물차 차주들에게는 보조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네.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번에 유류세 인하에 따라서 유가 보조금 지급 단가도 변경한다. 그래서 리터당 한 70원에서 80원 정도 내렸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화물차 운전자들은 15% 인하해서 혜택은커녕 오히려 15% 인하 때보다 손해를 지금 보고 있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결국 보통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경제적 어려운 이유가 가장 네.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받아야지 정말 정부가 원하는 뭔가 이렇게 경기 부양이라든가 물가 안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할 텐데요. 대책이 조금 촘촘하게 마련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이제 화물차 분들이 유류세 보조금이 적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그렇게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에 따라 그러니까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내려가는 그 가격이 내려가는 대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그 비율에 따라서 많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정말 이제 정부에서 이런 화물차주들이라든가 정말 영세하게 사업을 하시는 그리고 그 사업이 이 기름이나 휘발유에 영향을 받는 그런 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는 기름이 올라가는 가격에 맞춰서 보조금이 늘어나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조금 더 그대로 뭐 보조금이나 이런 거 줄어들지 않고 인하의 혜택을 그대로 받는 방향을 했었어야 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 2008년 때도 보조금은 55원 삭감됐는데 주유소 평균 가격은 3, 40원 인하돼서 오히려 손해봤다. 근데 1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운송업자들, 그 김남국 변호사 말대로 이분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우리 생각은 안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지난 4일 제주도 해안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행방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오후 6시 36분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해안 갯바위에서 한 낚시꾼이 3살 장모양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는 10월 31일 어머니 33살 장 씨가 딸과 함께 제주행 비행기를 올라탔고요. 그리고 경찰 조사의 결과 보면은 그 10월 31일 제주도에 도착한 다음에 이 한 숙소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모텔로 향하는데요. 그날 모텔 그 다음날 바로 주변 마트에서 번개탄과 부탄가스, 우유를 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숙소 욕실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11월 2일에 새벽 2시 반쯤 택시를 타고 제주도 해안가에 내린 사실까지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황상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가 실패했고. 그렇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실패했고 그래서 지금 바닷가로 향한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가장 설득력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당시에 택시에서 내린 다음에 용담동 해안도로에 내려서 이 바닷가로 향해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는 CCTV까지 현재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로 내려가는 장면은 찍혀 있는데 올라오는 장면은 안 찍힌 거죠? 네, 그게 확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상한 점들이 조금 더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주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그러니까 본인의 부모님과 함께 3살의 아이와 함께 같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편이 지금 있었던 곳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남편과 같이 살지 않았다라는 점이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제주도로 입도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관광을 한다라고 하면 왕복 제주도에 비행기 티켓을 끊는데 그렇죠. 지금 이 33세의 어머니 여성 같은 경우에는 편도행 티켓만 끊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가족들이나 아는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좀 받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 이 집을 나서는 10월 30일 집을 나설 때부터 휴대폰 전화를 끊어놨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점이 조금 더 조금 극단적인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나라는 점에 무게를 두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아이는 사망이 확인됐고 네. 엄마는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를 뭐 사망했다고 그렇죠. 판단할 수도 없는 거고 경찰은 뭐 실족일 수도 있고 뭐 자살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강력범죄 연루될 수도 있고 모든 가능성을 네.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주도에서도 한번 이 같은 사고가 있었을 때 그 주변 인근만 수색을 했었다가 결국은 거의 제주도의 완전 반대편에서 발견된 일도 있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 오늘 오후에 부검 결과가 이미 지금 나왔습니다. 구타나 외상에 없는 것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부검 무사말로는 전형적인 익사소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이 어머니까지 조금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중 탐색을 그 아이가 발견된 그 인근 부근에서 먼저 수중 탐색을 해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는지 조금 수사를 하겠다라고. 예, 김 변호사 말대로 정황상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외국에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우리는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스스로 이런 목숨을 끊을 때 꼭 자녀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랑 가는 경우가 예, 있는데. 언론에서 동반 자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동반 자살이 아니죠. 그렇죠. 동반 자살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 과거에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제 종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없으면 크질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다 보니까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남겨진 아이를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없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네요. 다른 얘기 봅시다.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과 수협이 또다시 충돌했다. 쟁점은 옛 건물 철거다. 이게 꽤 오래됐죠, 이 분쟁이. 네, 그렇습니다. 이 분쟁은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다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노량진의 수산시장 시설이 노후화돼서 2004년부터 이미 현대화를 추진해왔습니다. 그 와중에도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네, 결론적으로는 2016년 3월에 노량진 수산시장 신청사,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상인들과는 이미 2016년에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상인들이 옛 부지를 떠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수협 측에서는 명도 소송, 그러니까 법원이 기존의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집행하는 그 명도 소송을 진행을 했었고 지난 8월 달에 최종적으로 수협이 이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한번 이 명도 소송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강하게 반발했고 당시에도 또 물리적 충돌이 우려돼서 수협에서 이제 한 발 물러섰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수협이 어제 그 단전과 단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산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전기와 물이 꼭 필요한 상태인데 그래서 단전과 단수를 한 상태니까 상인들도 극단적으로 나서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는 노량진 수산시장이 너무 오래됐으니까 새롭게 건물을 만들고 여기서 시작하자 했는데 기존 상인들이 반발한 사람도 있고 또 옮겨간 상인들도 있잖아요. 예, 이미 옮겨간 상인들도 있죠. 그래서 신시장, 구시장 나눠서 계속 영업을 했죠, 지금까지는. 네, 지난 3년간 그렇게 영업을 해왔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수협 측에서는 이 신시장을 건설하고 계획하고 시공하는 그런 여러 단계마다 이 시장 상인연합회와 충분하게 이제 협의를 거쳐서 했다라는 거고요. 이 중간에 이미 설계까지 나온 상황에서도 상인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설계 변경까지도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번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도 이 상인들과 좀 협의를 하기 위해서 300여 원을 투입을 해서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소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상인연합회에서 막무가내로 이제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충돌을 지금 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건물로 옮겨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사실 결과적으로 이게 생존권 싸움이긴 한데요. 1차적으로는 옮겨가면 부지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 화로시장이라는 거는 그 목 좋은 곳에 그렇죠. 있어야 굉장히 수입이 굉장히 달라지는데 그런 부지가 달라지는 점, 그리고 또 새로운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지고 또 하나는 새로운 건물이 이 면적이 좀 작다고 합니다. 기존 면적보다 좀 작다는 점에 대해서 기존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수협 측의 반론도 좀 만만치 않은 게요. 수협 측은 이 같은 문제들을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논의해왔고 그 면적에 대한 문제도 처음에 건물을 지을 때 상인들과 협의해서 상인들이 결정한 바다. 우린 따랐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제 수협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 행위를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인 거죠. 이제 전체 상점 659곳 중에서 256곳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구시장에 남아있는 이 256곳 중에 또 상인들이 또 의견이 약간 갈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구시장을 그대로 이제
마치 이제 역사적 문화 공간처럼 그대로 이 공간을 살려서 여기서 영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미 법원 판결까지 났기 때문에 이 수협과 적절하게 협상을 해서 또 신시장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그 수산시장에 이 영업할 수 있는 영업 공간 면적인데요. 이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판매할 수 있는 소매 판매장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해당 건물에 경매장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영업하는 장소까지 수산물이 잘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어떤 통로라든가 그런 영업하는 환경까지 다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상인들이 영업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영업 면적과 관련된 불만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충돌을 하는 상황이어서 수협 측에서도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의와 관련된 부분을 구조 변경을 하는 부분도 있었고 1.5평이었던 이 소매 면적을 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300여 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2.25평으로 좀 늘리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협상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수협 측에서 명도 소송 이긴 뒤에 강제 집행 시도했는데 불발됐고요. 상인들의 강력 반발로 이번에 단전 단수 조치를 했는데 이걸로 해서 상인들이 굴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판단이 다 끝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수협에서 저는 이제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쟁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협에서 막무가내로 이 사업을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이 사업 초기부터 국책 사업으로 해서 상인연합회의 동의를 한 80%가량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마다 이 전문가들, 이 상인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쟁이 발생했고 분쟁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분쟁을 해결하는 최종 기관이 법원인데 법원에서 최종 판결까지 났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집행을 4번이나 실력 행사를 통해서 막는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수협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생존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더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실력 행사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계속해서 실력 행사로 들어가면 법원 판결은 다 났으니까 혹시 수협 쪽에서 또 손해배상 그런 소송도 할 수 최악의 상태는? 네, 사실은 이게 그 뭐 업무방해나 이런 것들도 되고 폭력도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 공권력을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건 없나요? 이미 이분들이 서울시 갈등조정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5번 동안은 협의를 진행했는데 뭐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지금 그러니까 이미 절차적으로는 이 수협 측의 입장이 맞죠.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나마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정치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사실 서울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토지와 건물은 수협 소유이긴 하지만 이 운영하는 자체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영 도매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좀 더 한번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라도 한번 나서서 이 둘의 갈등 어떻게 중재할 수 있는지 좀 고위층들이 이럴 때는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상인들과 2주 뒤에 그 서울시 정무부 시장과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예, 노량진 수산시장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명소이기도 하고 과거엔 또 501로 시끄러웠죠. 정기환 씨가 강탈하는 바람에 시끄러웠는데 아무쪼록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된 해결책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댓글 하나 갑시다. 팟빵 앱으로 불편하게 살리라님. 김 변호사님은 브리핑할 땐 정말 멀쩡합니다. 다른 데서 뭐하고 돌아다니길래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까? 그냥 다른 데서는 그냥 찐따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해보고 마칩시다. 지난 9월 13일 대법원이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조덕재 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피해자 반민정 씨의 기자회견이 있었다고요? 예, 오늘 반민정 씨가 영화계 산업의 민낯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소송 과정에서 너무 지쳤고 이제는 버겁다, 만신창이가 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반 씨는 영화계 관계자들이 사건 직후에 성추행 사실을 좀 은폐했고 또 자신을 따돌리거나 압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본인은 이제 자기가 배우라는 사실이 과거형이 되어가고 있다, 제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했습니다. 근데 판결은 조금 전에 났는데 왜 이번에 기자회견을 따로 했을까요? 예, 기자회견을 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 이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고인이었던 조덕재 배우가 이 판결을
심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덕재 배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법정에 판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죄지만 유죄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그 당시에 이제 영상 중 일부를 이제 올리면서 실제 이것을 보고 좀 판단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던 입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문제가 종지부 마침표가 찍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논란을 지금 더욱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남국 변호사 말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이 사건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만 조덕재 씨가 어떻게 보면 불복한 거죠. 그래서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당시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그 영상을 본 또 많은 네티즌들이 조덕재가 정말 억울할 수도 있겠네. 이런 여론이 형성됨으로써 박민정 씨는 네. 또 한 번 상처를 받는. 네, 그리고 또 실제로 본인의 캐스팅도 점점 더 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한 거죠. 근데 그 영상이 앞부분만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추행, 강제 성추행이라고 하는 그 장면을 시작하기 전 이렇게 때리는 폭행 장면 일부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문제가 된 쟁점이 되는 그 화면이나 영상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영화기 때문에 그게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찍어졌는가라는 그런 배경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다 숙지하고 이 영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영상만으로 사실은 판단하기 어렵고 오히려 오해를 낳게 하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하나만 더 해보죠. 신성일 씨 오늘 발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영화계 한 획을 그으신 분인데 지난해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했습니다만 부산국제영화제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건강 이상설은 뭐 문제 없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네, 신성일 씨 같은 경우에는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치료하면서도 운동을 하시고 또 외부 활동을 끊지 않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 외부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 저희가 지난달 부산국제영화 시상식에서도 아주 건강한 모습을 좀 확인을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병세가 악화돼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좀 떠나게 됐는데 마음이 좀 착잡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워낙 영화계에 남긴 족적이 크기 때문에 영화계에서 이 정부에 지금 추서를 지금 추천을 드린 상황이고요. 훈장. 예, 훈장 추서를 요청을 한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훈장이나 혹은 프로야구 선수들 연구 결변도 있고 한데 살아있을 때 좀 주면 안 될까? 특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꼭 이렇게 사망하면 주니까 좀 아쉽긴 한데 두 분 혹시 이 신성일 씨 영화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워낙 세대 차이가 좀 나서. 저는 별로 기억이 전혀. 저희가 기억나면 안 되고요. 저희 아시는 이제 선배님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대 당대의 박보검 이런 유명한 탑 남배우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신성일 씨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맨발의 청춘 정도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제목은 알지만 실제 그 당시의 영화를 풀 영상을 본 건 아니어서 사실 그래요?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김남국 변호사 안 나요? 왠지 저는 안 태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매번 TV에서 옛날 영화 또 해주고 하잖아요. 그 맨발의 청춘 벅스 노래만 알고 있죠? 네. 그 노래를 안다는 거에서 이제 나이대가 좀 드러나는데요. 트위스트 킵 모릅니까?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엄영란 씨, 신성일 씨 세기의 결혼 모릅니까? 그건 알죠. 엄영란 선생님은 사실 근데 이 종편에 많이 나오셔서 사실 더 많이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성기 때 한 해에만 51편의 영화를 찍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한 다작이 5-6편을 겹치기 출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네, 배우 이순재 씨가 만약 이제 신성일 씨가 요즘에 배우를 했다라고 한다면 모을 수 있는 재산이 한 10조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10조? 네, 그 정도나 되었을 것이다 얘기하고요. 거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그러니까 주연만 507편 정도 했다고 하고 출연한 작품만 600여 편. 그냥 인생 전체를 영화계에 헌신하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